오늘 영상에서는 K2의 블랙 시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기는 알리사드 파라와 존 스노리 같은 전설을 포함해 5명의 용감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죠.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타나스 스카토프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개의 8,000m 본구리를 정복한 경험, 많은 등산가가 가파른 블랙 피라미드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추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로프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포화 상태의 텐트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지친 정신의 치명적인 실수일까요? 아마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이 참사의 세부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자를 잠시 보세요. 그는 파카가 아니라 멸균 가운을 입어야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분이 아타나스 스카토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정복하고 있는 유일한 정상은 베를린에 쌓인 논문 더미뿐이죠. 그는 모험가가 아닌 뛰어난 젊은 과학자로서 프레스티지 넘는 훔볼트 대학의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이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진정한 페노메넌이에요. 또래들이 아드레날린을 찾을 때 아타나스는 곤충을 찾아다닙니다. 말 그대로요. 그는 식물 보호 전문 곤충학자입니다. 그의 세계는 미시적이죠. 해충을 연구하고 농작물을 분석하며 논문을 씁니다. 조용하고 안전하며 완전히 예측 가능한 삶이었죠.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강철 같은 근육이나 운동선수의 체력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32살까지 그의 스포츠 경력은 백지 상태였어요. 아니, 하나 기록된 게 있긴 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 슬리벤에서 트라키 이체 민속 앙상블에서 춤을 췄다는 거죠. 그게 그의 육체적 활동의 한계였습니다. 아타나스는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가장 장기적인 실험을 가했습니다. 완전히 좌식 생활을 한 거죠. 사무실, 도서관, 연구실. 의자는 그의 자연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심장은 평온한 리듬보다 빠르게 뛰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주변 모든 이들에게 그의 운명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존경받는 교수가 되어 농업학과를 이끌고 책들 사이에서 노년을 맞이할 거라고요. 아타나스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 연구실 과학자 내부에 잠들어 있는 힘이 막 깨어나 현실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650km. 바로 이 거리가 그의 현실을 전과 후로 갈라놓았습니다. 2010년 여름 우리의 연구실 이론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전설적인 콤 에미네 트레일의 출발선에 서는 거죠. 이는 공원 산책이 아닌 스타라플란이나 산맥을 가로지르는 불가리아 전역의 가혹한 시련입니다. 몇 년 동안 현미경보다 무거운 것 하나 들지 않은 사람에게 이건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근육은 불타고 다리는 움직이기를 거부했지만 이 지치는 리듬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타나스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폐에 진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죠. 후에 그는 단순하지만 숙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산과 사랑에 빠졌고 산도 나와 사랑에 빠졌다. 이 고도와의 로맨스는 급속도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스카토프가 도시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연구실 벽이 갑자기 압박감으로 다가왔죠. 한때 안락한 미래로 보이던 것들, 학과, 직함, 학회, 이제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그를 질식시켰어요. 그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더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2년 1월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아타나스는 산으로 떠나는 것보다 주변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완전히 동물성 음식을 끊어버린 거죠. 절대적인 비건 식단. 그리고 여기서 그의 내면의 과학자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식단을 바꾼 게 아니라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는 거대한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칼로리와 단백질이 신성시되는 등반 세계에서 이건 이단처럼 들렸죠. 하지만 아타나스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상에 대한 열정과 과학적 접근법을 결합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의 목표는 새롭고 야심찼으며 화제성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비건 고산 등반가가 되는 것. 그는 정신의 힘이 접시 위의 내용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죠. 농학자의 커리어는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이자 새로운 인간, 비건 워리어, 즉 죽음의 지대에 맞서려는 비건 전사가 태어났죠. 3년, 우리 주인공이 사무실 의자에서 세계의 지붕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정확한 시간입니다. 2013년, 아타나스는 자신의 엔진을 전속력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는 세븐 서밋 프로그램에 돌진했고 이는 운동선수의 점진적 성장이 아니라 로켓 발사처럼 보였죠. 먼저 킬리만자로, 다음은 엘브루스. 일반 등산객에게는 평생의 업적이지만 스카토프에게는 단지 현장 테스트에 불과했습니다.
산은 그의 야외 실험실이 되었죠. 그는 몸의 반응을 꼼꼼히 관찰하며 산소 부족 상태에서 자신의 채식 식단을 테스트했습니다. 과학자처럼 일했어요. 가설, 실험, 결과. 2014년이 되자 판도는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아타나스는 남아메리카, 아콘카과 상리슬그로 향했죠. 여기서 그는 신중함을 버립니다. 솔로로 갔어요. 가이드도 없고 파트너의 보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적응을 위해 몇 줄을 쓰는 걸 그는 단숨에 해냈죠. 사흘. 옛 곤충학자에게 대륙의 최고점을 달려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등반 커뮤니티는 초시계를 보며 당혹스러워했죠. 이 남자는 생리학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요 목표는 아직 앞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봄, 스카토프는 티베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앞에 에베레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인기 있는 남쪽 경로가 아닌 야크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엔 바람이 부는 가혹한 북벽을 선택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얼어붙은 안개 속으로 새들도 날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섰죠. 아타나스는 자신을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최초의 비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험이 화려한 승리로 완료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산은 명성뿐 아니라 큰 스캔들도 가져왔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속삭이다가 결국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꿀 스캔들입니다. 알고 보니 극한의 부하가 걸린 지역에서 힘이 빠져나갈 때 아타나스가 꿀을 조금 먹은 거였어요. 일반인에게는 우스운 소리일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완고한 비건 커뮤니티에게는 이건 규정 위반이었죠. 꿀은 벌의 착취로 얻은 제품입니다. 기술적으로 실험의 순수성이 깨진 거였죠. 여기서 우리는 스카토프의 성격을 새로운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8,000m 고도에서 그의 배낭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극한의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네, 빠른 에너지가 필요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청중을 양극화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허세 부리고 선언한 타이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까지 연구실에 앉아 있던 그가 오늘은 세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잠시 꿀통과 인터넷 논쟁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판도는 극한으로 높아집니다. 때는 2015년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더 이상 단지 별난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는 실패한 실험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그의 목표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본굴이 마나슬루입니다. 해발 8,163m.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고 보충산소를 사용했습니다. 마나슬루 등정 성공은 그의 의식 속의 스위치처럼 작용했습니다. 아타나스는 깨달았죠.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세렉스 포번버 프로젝트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히말라야의 모든 14개의 8,000m 본구리를 오르는 크라운 오브 히말라야를 완수할 의지였죠. 5년 전에야 간신히 걷기 트레이를 완주한 사람에게 이건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카토프는 연구실에서처럼 체계적이었죠. 2016년이 밝았습니다. 아타나스는 히말라야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위험한 본구리 중 하나인 안나푸르나 일봉을 선택합니다. 가장 높은 본구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8,000m 본구리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록에 따르면 약 3분의 1의 등정 시도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객관적 위험에 주목할 만한 사례로 인용하는 수치죠. 안나푸르나의 경사는 불안정합니다. 복잡한 빙벽 구간, 빈번한 낙석과 눈사태, 그리고 지형의 예측 불가능함으로 유명하죠. 등반가들에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루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상이슬게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알고 계셨나요? 용감하게 도전하는 이들 중 30%는 이곳에 영원히 남아 영원한 얼음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아타나스는 올라갑니다. 그는 강력한 팀과 함께 전설적인 등반가들조차 뒤로 물러섰던 구역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극복해 나갑니다. 5월 1일 그는 안나푸르나 정상에 섭니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입니다. 1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좌절하는 그곳에서 전직 농학자는 생존하고 승리합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없이 무사히 하산합니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낍니다. 스카토프는 산을 정복하는 보편적인 열쇠, 즉 정신적 태도, 식이요법, 그리고 끈기의 조합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산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곧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조언자가 될 겁니다. 3주. 치명적인 안나푸르네에서의 승리와 새로운 도전 사이에 흐른 정확한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회복에 몇 달이 필요하지만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구에서 5번째로 높은 산 마칼루의 발치에 서 있습니다. 높이는 8,485m. 그는 여기서 단순한 지구력이 아닌 진정한 스프린터의 속도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94시간. 기지 캠프에서 정상까지의 길을 그만큼의 시간 안에 통과합니다. 이는 희박한 공기 속에서 펼쳐진 진정한 정역전입니다. 다른 원정대가 몇 주 동안 로프를 설치하고 기상 호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타나스는 그 코스를 날아갑니다. 등반 전문가들과 순수주의자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들은 스타일과 셰르파의 도움, 산소 사용에 대해 논쟁하죠. 하지만 스톱워치에 찍힌 숫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카토프는 마치 그의 신체가 완전히 다른 연료로 작동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를 멈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도취된 기분으로 그는 안나푸르나와 마칼루, 한 시즌에 2개의 정상을 석권하고는 바로 3번째 8,000m 본구리 다울라 길이를 노립니다. 하지만 산은 무리한 속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해발 약 7,900m 지점에서 날씨가 궤도를 이탈합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구름이 끼기 시작하며 경사면이 닫힙니다. 고산지대에서 이것은 명백한 중지 신호입니다. 아타나스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음을 보고 유일하게 안전한 결정인 턴어라운드를 선택합니다. 정상까지는 마지막 돌파구만 남았지만 위험은 예상을 초과했고 그는 하산합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타격이었습니다. 가제르부름 2세. 여기서 그는 더 일찍 약 6,350m 지점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경사면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눈이 꺼지며 특징적인 균열이 생깁니다. 이는 눈사태 위험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이 경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육이나 의지가 아니라 산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승리는 중단되고 또 다른 8,000m 본구리 대신 가혹하고 냉정한 휴식기가 찾아옵니다. 아타나스는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남습니다. 그는 고산 등반의 잔혹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기서는 무턱대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체적 힘과 채식 식단은 기초에 불과합니다. 해발 8,000m에서는 근육이 아닌 정신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는 심리 상태,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오만을 누르는 것이 가장 튼튼한 근육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훈은 얻었습니다. 산은 열정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차가운 인내를 요구합니다. 마라톤을 한계까지 달리고 고린 지점에서 또 다른 마라톤을 즉시 달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휴식 없이요. 2017년 5월은 아타나스 스카토프에게 절대적 승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고지를 정복하는 기계로 히말라야에 돌아옵니다. 먼저 에베레스트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네팔 측 남쪽의 고전적 루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의 기록에는 세계 최고봉의 양면, 북쪽과 남쪽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이미 엘리트 등방화 클럽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다른 등방아들이 소모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저지대로 하산하는 동안 스카토프는 180도 전환을 합니다. 그의 목표는 지구에서 4번째로 높은 본구리이자 에베레스트의 이웃인 로체입니다. 시간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고도에서 매 시간은 신체의 예비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아타나스는 환상적인 6일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연속으로 정복한 거죠. 그는 이 미친 듯한 더블 어택을 성취한 역사상 첫 번째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히말라야의 먼지를 털어내자마자 그는 휴식을 취하러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대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아시아의 희박한 공기에서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황야로 이동합니다. 그가 맞이하는 것은 북아메리카의 최고점 데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타나스는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히말라야에선 셰르파와 고정 로프가 있었지만 여기서 그는 고독을 선택합니다. 솔로입니다. 17일 동안 그는 극지방의 추위와 단둘이었습니다. 아타나스는 무거운 장비 썰매를 직접 끌고 캠프를 직접 치고 결정을 직접 내립니다. 이는 완전한 자율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는 정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고 권위 있는 세븐 서밋 프로그램을 완수합니다. 그는 각 대륙의 지붕에 섰던 최초의 불가리아인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어제의 사무실 과학자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아래 섭니다. 강연장은 만원 사례가 되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탐욕스럽게 삼킵니다. 그는 동기부여 간경화가 되고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스카토프는 명성, 자신감, 체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가 지도에 표시하는 어떤 목표든 그의 힘에 복종할 것만 같습니다. 명성과 메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뒷전에서 진짜가 아니다 라고 속삭일 때는요.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대중의 사랑 속에 푹 빠져 있지만 엘리트 등반가들의 폐쇄된 클럽에서는 그를 차가운 회의감으로 바라봅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이 아닌 등반 스타일을 봅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는 산소 마스크와 무거운 배낭을 맨 셰르파를 지적하죠. 순수주의자들에게 이는 극한 요소가 가미된 관광이지 진정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위대한 불가리아인 보얀 페트로프의 그림자는 스카토프 위에 거대한 바위처럼 드리워집니다. 페트로프는 클린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산소 없이 8,000m 본구리에 오르며 고도와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비교는 피할 수 없고 그것들은 아타나스의 자존심을 심하게 때립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최고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게임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2018년이 찾아옵니다. 스카토프는 비평가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답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산, 초오유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아타나스는 산소통을 아래에 남겨둡니다. 그는 개인 셰르파의 서비스를 거부합니다. 이번은 더 이상 상업적인 등반이 아닌 고독한 전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공기가 너무나도 희박해져 맥걸음이 의지의 티탄적 노력을 요구하고 등에는 모든 장비가 든 무거운 배낭이 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길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치명적 지역에서 최종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를 봅니다. 아타나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극심한 산소 결핍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어떤 채식주의자든 그런 고도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카토프는 갑니다. 그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다리를 납처럼 무겁게 만드는 저산소증을 극복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가 인간 능력의 한계선에서도 무산소 모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초오유 정상에 서서 산 그 자체와 같은 희박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논쟁은 잦아듭니다. 그는 승리자로 하산합니다. 이 등반은 그의 인식에 있어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가장 엄격한 비평가들조차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남자는 진정한 고산 등반가라는 것을요. 조국은 그를 열렬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타나스는 권위 있는 골든 불가리아 상과 이달의 운동선수 칭호를 받습니다. 이제 그는 인기뿐만 아니라 빅월드 알파인 클라이밍 세계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140일 동안 4개의 치명적인 본구리, 이것은 스포츠가 아닌 광기입니다. 2019년은 아타나스 스카토프에게 진정한 생존 경주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말 그대로 데스존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목표는 전설적인 히말라야 크라운, 지구상의 14개의 8,000m 본구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는 것을. 그는 지켜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하는 포세이지 모드를 가동합니다. 시즌은 세계에서 3번째로 높고 악명 높은 산, 칸첸 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타나스는 스프린터의 속도로 그것을 통과해 갑니다. 이 리듬을 상상해 보세요. 정상에 오르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데 단 하루, 그러니까 24시간만이 걸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쉼없는 도전이죠. 다른 등반가들이 텐트에서 퍼져 누워 있을 때 그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은 의지의 승리로 점철된 달이 됩니다. 스카토프는 카라코람 산맥, 가셰르부름 대상회 앞에 섭니다. 여기서 그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가셰르부름 퍼스트와 가셰르부름 세컨드, 2개의 거대한 본구리입니다. 그는 단 엿새 만에 이 두 산을 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셰르파의 도움 없이 이루어냈다는 점이죠. 다시 혼자 모든 장비를 짊어지고 올랐지만 가벼운 차림의 다른 등반가들보다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등반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았습니다. 가을이 찾아오자 아타나스는 오랜 빚을 갚으러 돌아갑니다. 다울라길이. 몇 해 전 그를 거부했던 산이 이제 그의 돌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그 해 시즌에 마침표를 찍으며 이 미완의 과제를 끝내버립니다. 그 기록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5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개의 8,000m 고봉, 불가리아의 국가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운 셈이죠.
그의 동포 중 그 누구도 이처럼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될 무렵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미 14좌 중 10개의 정복 기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원을 향한 4걸음만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 미친 듯한 속도 뒤에는 스포츠적 열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었죠. 스카토프가 서두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정대는 산소보다 더 빠르게 자금을 태워버립니다. 그는 자금 지원이 취약하며 스폰서들은 당장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예산과 경주를 하며 기회의 창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제트 엔진보다 굉음이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을 말이죠. 2020년 겨울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살인산이라 불리는 K2의 산자락에 도착합니다. 이건 그의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위대한 요새였죠. 그 당시 K2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겨울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유일한 8,000m급 본구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등반계의 성배였고 전 세계가 그 목표를 좇고 있었죠. 그러나 아타나스가 베이스 캠프에서 목격한 건 전개 부대가 아니라 쑤셔 올린 벌집 같았습니다. 완전한 혼돈이 지배하고 있었죠. 다양한 국가에서 온 60명 이상의 참가자, 수십 개의 각기 다른 팀, 상업적 고객들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뒤섞여 다채롭고 불안한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비좁음, 소음, 야망, 진지한 원정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기차역을 방불케 했죠. 공기는 말 그대로 경쟁으로 전기를 머금은 듯했습니다. 모두가 알았죠. 날씨가 허락할 기회의 창은 아주 짧고 누구나 최초 등정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1월 16일 모든 것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팔 셰르파 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그들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국가를 노래하는 소식이 순식간에 캠프 전체로 퍼져나갔죠. 최고의 상은 사라졌습니다. 선두 경주는 끝난 거였죠. 이제 숨을 돌리고 승자들을 축하하면 될 것 같았지만 스카토프를 포함한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원정은 개인적 야망의 격렬한 전투터로 변모했죠. 아무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네팔팀의 승리 광경을 배경으로 캠프에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르히 민고테, 전설적인 스페인 등반가이자 여기 있던 많은 이들의 친구가 하산 중 추락했습니다. 그는 생을 마감했죠.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져 얼어붙을 듯한 공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은 진짜 이빨을 드러냈죠. 참가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이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세르히 민고테에 관한 이야기는 최근 저희 채널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 흥미롭고 특별한 삶의 궤적을 확인하실 수 있죠. 민고테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아타나스는 남기로 합니다. 그는 어깨에 막중한 부담을 느꼈죠. 단순한 공포나 흥분이 아니라 의무의 압박이었습니다. 스폰서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14좌 프로젝트는 완수를 요구하며 자금 지원은 가늘고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똑딱거렸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는 알았죠. 논리는 여기서 도망치라고 속삭였지만 의지는 그를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원칙 문제가 되었죠.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일이라고요. 2월 4일, 이날을 기억하세요. 야망이 잔혹한 현실과 충돌한 날이니까요. 한 무리가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위 캠프의 상대적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늘로 이어지는 수직의 얼음벽인 검은 피라미드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목표는 7,350m 고도의 캠프 3이었습니다. 등반에서 이곳은 공격 기지라 불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눈을 녹여 물을 마시며 정상 돌파를 위한 힘을 비축하는 곳이죠. 그러나 아타나스와 다른 참가자들이 경사면의 좁은 선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건 안식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원정대의 물류 지원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거였죠.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텐트가 극심하게 부족한 겁니다. 장비의 일부는 그냥 사라졌어요. 잠시도 멈추지 않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날아가 버렸죠. 또 다른 부분은 혼란 때문에 아예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조그마한 땅덩이에 지친 25명의 남녀가 모여듭니다. 그러나 피난처는 단 몇 사람을 수용할 정도뿐이었죠. 초현실적인 텐트 자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세 개 남은 텐트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차 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캠프가 아니라 냉동고에 던져진 정어리통 같은 형국이었죠. 안에는 지옥 같은 혼잡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와 팔꿈치가 서로 얽히도록 앉아 있었죠. 누울 공간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꾸부정하게 몸을 웅크린 채 한 구석에 끼어 있었죠. 바깥 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은 텐트 천막을 마치 절벽 아래로 던져버릴 듯한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추위조차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갈증이었죠. 그런 혼잡한 상황에서 눈을 녹일 발화기를 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조금만 어색한 움직임이 있어도 침낭이나 텐트에 불이 붙을 수 있었죠. 등반가들은 인체가 제한적 속도로 수분을 잃는 데스존에서 물 한 방울 없이 남겨졌습니다. 카라코람의 산들 위로 들이운 새벽은 따뜻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차갑고 냉철한 선명함만을 안겨줬죠. 만원 상태의 텐트 안에서 태아 같은 자세로 밤을 지낸 아타나스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체 시계가 임계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요. 그처럼 극악한 고도에서의 수면 부족과 물 부족은 어떤 눈사태보다도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스카토프는 과학적인 사람이었고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현미경으로 곤충을 관찰하던 것처럼 무정하게 자신의 상태를 분석했죠.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내린 판결은 항소 불가였습니다.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것, 그런 상태로 위를 향해 가는 건 자진해서 심연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죠. 산악 열병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위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 때 아타나스는 이성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가 꿈꿔왔던 K2의 유혹적인 본구리를 바라보며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했죠. 그는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아침 10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산행을 시작하기엔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구조작전을 시작하기엔 완벽한 순간이었죠. 아타나스는 안전 로프를 고정 라인에 연결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동료 셰르파 락파 댄디가 있었죠. 그들은 데스존을 벗어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극적 상징으로 가득 찬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숨을 가쁘게 쉬며 바람을 가르고 올라오는 다른 등방아들과 스카토프가 마주친 거였죠. 그 옆으로 전설적인 아이슬란드인 존 스노리와 파키스탄의 영궁 알리 사드파라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위로 그들의 꿈을 향해,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만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이성의 경계를 넘는 모험을 선택했고 아타나스는 안전을 선택한 거였죠. 그는 가장 어려운 결정은 이미 지나갔다고 확신했습니다. 내려갈수록 힘과 상황 통제력을 되찾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 순간 그 누구도 이 하산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짧고 극적인 길이 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얼음으로 유리처럼 매끄러워진 마천루의 벽을 내려가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아타나스 스카토프가 발을 디딘 지점의 모습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검은 피라미드였죠. 지질학적으로 이곳은 어두운 안반입니다. 겨울이면 수직적인 아이스링크로 변하죠. 실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숨을 고를 만한 편안한 선반도 없어요. 기술적으로 이 산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등반가의 생명은 다리가 아니라 오로지 로프와 그를 다루는 실력에 달려있죠. 이 지형은 무자비합니다. 바위들은 얇은 침식 얼음층으로 덮여 있는데 딱딱하고 미끄럽기 그지없으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이젠이 바위를 긁으며 지지점을 찾지만 종종 미끄러집니다. 하산 전체가 끝없는 기계적 행위의 연속이 되죠. 아타나스는 계속해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매듭에 도착해 안전줄 카라비너를 풀고 매듭을 넘겨 다음 로프 구간에 다시 걸어야 합니다. 찰칵, 멈춤, 찰칵, 수백 번을 이렇게 반복하죠. 단순한 반복이지만 치명적으로 위험한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카라비너를 옮기는 그 순간 단 1초라도 당신은 산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긴장된 순간 스카토프를 동반하고 있는 셰르파 라크파 댄디가 이후 핵심 물증이 될 행동을 합니다. 카메라를 꺼내 짧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장면들은 마지막 평온의 순간들을 담은 독특한 기록물입니다. 우리는 스크린을 보며 아타나스를 봅니다. 그는 당황해 보이나요? 의식을 잃어가나요? 전혀 아닙니다. 영상 속 스카토프는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움직임은 고도로 인해 느리지만 여전히 정확하고 의도적이죠. 그는 신중하게 로프를 만지작거리며 장비를 점검합니다. 그의 방한복은 상태가 좋고 하네스는 조여져 있으며 마스크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우리 앞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약간 위에 있던 라크파 댄디는
자신이 재앙 직전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야기에 으스스한 불협화음을 더합니다. 우리는 아타나스가 잠 못 이루던 밤으로 지쳤다는 걸 알지만 카메라는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카메라는 지형 위에서 자신 있게 작업하는 한 남자를 포착합니다. 그는 카라비너 하나하나를 바꾸고 심연으로부터 미터 단위로 높이를 되찾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위편 3번 캠프의 좁은 텐트에 남겨진 것 같죠. 스카토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기지 캠프의 안전을 향해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시계는 아침 10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아타나스는 또 다른 로프 교체 지점에 접근합니다. 이는 어떤 등반가도 원정 중 수백 번 수행하는 일상적인 절차죠. 자동화되어 있어 무조건 반사처럼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 얼음 경사면 위에서 이 로코브의 순간에 그의 내부 컴퓨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의 손을 보세요. 두꺼운 고산용 장갑을 낀 손입니다. 이는 손가락의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엄격한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안전 리드를 새로운 고정점에 걸고 다음으로 하강 장치를 다음 로프로 옮기고 장력을 확인한 후에 들리십니까? 그런 다음에야 이전 구간의 안전줄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항상 적어도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추위와 산소 부족으로 지친 아타나스의 뇌는 행동 순서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는 작업 순서를 위반했을 겁니다. 현실이 눈앞에서 흐릿해지는 혼미 상태에서 그는 안전줄 카라비너를 너무 일찍 풀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두꺼운 로프가 하강 장치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그에게 말합니다. 넌 안전해, 몸을 뒤로 맡겨. 그는 이 신호를 믿습니다. 아타나스는 몸무게를 장비에 실으며 하네스가 익숙하게 당겨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지지대는 없었습니다. 로프의 탄력적인 저항 대신 그는 공허함을 마주합니다. 이는 발 밑에 땅이 사라지고 손이 희박한 공기를 붙잡는 끔찍한 깨달음의 아주 작은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고정 로프의 상태입니다. 로프는 완전히 온전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달아 끊어진 것도 후기 바위에서 빠진 것도 아니었죠. 기술은 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장비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가 순간적으로 자보존 본능을 꺼버린 순수하고 무자비한 인간 실수의 역학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로프에 매달려 아이젠으로 얼음을 파고들다가 세상이 1초 만에 뒤집히는 것을 말이죠. 유명한 감독이자 등반가인 엘리아 사이칼리는 조금 아래 경사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반에 집중하며 바람과 피로와 싸우고 있었죠. 갑자기 그의 주변 시야가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성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의 위로 공기를 가르며 한 사람이 날아갑니다. 이는 무섭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일어납니다. 사이칼리는 얼어붙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영상이 아닌 오디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완전한 부재죠. 여기 바람의 울부짖음 속에서 절대적이고 진공 상태의 고요가 지배합니다. 아타나스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공포의 소리도 도움의 외침도 없어요. 그는 증인들 엿을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정상에서 떨어진 돌처럼 스쳐 날아갑니다. 아무도 팔을 뻗거나 외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 순간은 몇 분의 1초이지만 목격자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끔찍한 자유 낙하의 물리가 시작됩니다. 아타나스는 얼음 협곡을 따라 거의 2km 아래로 낙하합니다. 중력과 복잡한 지형이 무자비하게 작용하죠. 몸은 엄청난 속도를 내며 구르고 바위 돌출부에 부딪힙니다. 그의 길은 5,500m 지점, 벽의 바로 아래에서야 멈춥니다. 원정대가 보통 별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곳으로 그는 이렇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돌아온 거죠. 위의 관찰자들에게 그는 거대한 빙하 위에 아주 작은 점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K2산의 웅대함과 무관심함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상기시키는 존재로 말이죠. 보통 K2는 탐욕스러운 수집가처럼 작동합니다. 그 경사면에서 실수하는 자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죠. 데스존에 영원히 남은 대부분의 등방아들은 구조대가 닿을 수 없는 빙하의 영원한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산은 드물고 거의 신비로운 예외를 만듭니다. 아타나스의 시체는 셰르파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닿을 수 없는 협곡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베이스 캠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깊은 낙하는 이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파키스탄 군대는 즉각 대응합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하늘로 치솟죠. 파일럿들에게 이는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기계의 기술적 한계 경계에서 펼치는 최고의 조종 실력이자 무용이죠. 프로펠러는 희박한 공기를 간신히 붙잡고 엔진은 긴장으로 윙윙댑니다. 승무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암벽 사이를 선회해 높이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존엄성은 지킨 이를 데려옵니다. 그들은 화물을 걸어 백색의 침묵으로부터 멀리 아래로 생명과 따뜻함이 있는 계곡으로 운반합니다. 헬리콥터는 가장 가까운 공항이 있는 도시 스카르두를 향합니다. 이 비행은 자비의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K2 역사에서 가족이 희생자의 시신을 고국에 매장하기 위해 돌려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보통 친척들이 할 수 있는 건 산맥 사진을 바라보는 것뿐이죠. 하지만 아타나스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래 베이스 캠프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곳 텐트들과 불안한 기다림 속에 그의 약혼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원하고 승리를 기다리기 위해 그와 함께 이곳에 왔죠. 하지만 무정이에서 들리는 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원정대장의 건조한 목소리입니다. 그녀가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죠.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은 분주함, 준비, 바람소리인데 그녀에게 세상은 한 점에 멈춥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던 희망은 공허함으로 대체됩니다. 그녀는 아타나스의 운명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이 그를 돌려보냈지만 그들이 꿈꾸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대피 직후 거대한 외교가 작동합니다. 불가리아는 자신의 영웅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파키스탄에서 소피아로 시신을 운송하는 매우 복잡한 물류 연쇄를 조직하죠. 국가는 가능성의 경계가 비록 그 지식을 위해 가장 높은 대가를 치러야 했더라도 오직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한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비극 소식이 문명 사회에 도달하자마자 미디어 공간은 큰 제목들로 폭발합니다. 기자들과 안락의자 전문가들은 즉시 책임자를 찾아내죠. 한 가지 버전이 있고 그것은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로프 파단. 인터넷은 조직위원회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장비에 아끼고 난간이 낡고 부식되었다는 주장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덜고 그 무게를 나일론 끈 몇 가닥에 전가시키니까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그런 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직회사와 아타나스의 동료는 강력히 반박합니다. 변명이 아닌 사실로 맞서는 거죠. 당시 함께 있던 셰르파 락파덴디는 결정적인 방어 증인이 됩니다. 그의 주장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스카토프가 추락한 직후 그는 같은 로프를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로프가 끊어지지도 닳지도 고정에서 빠지지도 않았죠. 난간은 새 것이었고 등정 하루 전에 설치됐습니다. 장비는 시험을 통과했고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수사관과 전문가들은 잡음을 걸러내고 냉정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인은 간결하지만 그 뒤엔 육체적 고통의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지친 상태에서의 실수, 국제적 분류로 과도한 노력이라고 부르는 상태죠.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뇌의 기능을 끄는 순간입니다. 감정 결과는 확인합니다. 그날 아침 눈사태도 등반가를 떨어뜨릴 낙석도 없었습니다. 외부적인 돌발 변수는 없었죠. 자연이 공격한 게 아닙니다. 아타나스는 문자 그대로 자연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은 소름 끼칠 만큼 단순합니다. 인간 장비산이라는 고리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인간 자신이었던 거죠. 지친 팔의 단 한 번 잘못된 움직임이 수년간의 훈련과 수천 미터의 등정을 무너뜨리는 순수한 인간 오류의 사례입니다. 달력을 보세요. 2월 5번째 날은 현대 등반사의 검은 날짜로 남습니다. 스카토프의 추락은 재난의 리듬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라 첫 번째 종소리였습니다. 구조대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더 높은 고봉, 죽음의 지대에서 더 음침하고 미스터리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다른 3명의 등반가, 전설적인 아이슬란드인 요한 스노리, 파키스탄의 국민 영웅 알리 사드 파라, 칠레 후안 파블로 모르는 위쪽으로 길을 잇습니다. 아타나스가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곳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얀 안개 속으로 흩어져 버리죠. 인간 정신의 승리로 시작했던 K2의 그 동계 시즌은 완전한 악몽으로 변합니다. 산은 5명을 앗아갑니다. 5명의 전개 운동선수, 5개의 독특한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버렸죠.
먼저 세르히 민고테, 이어 아타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정을 시도했던 3명. 불가리아인의 죽음은 산이 더 이상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전조이자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미스터리 뒤엔 냉정하고 잔혹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문제의 뿌리는 얼음투성이 지형뿐만 아니라 조직 체계에도 있습니다. 스카토프의 잠과 힘을 앗아간 섬 캠프의 텐트 부족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상업적 경쟁의 결과죠. 조직자들은 수십 명에게 꿈을 팔지만 인프라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난장판이 된 물류는 비극의 촉매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날 밤 아타나스가 쉴 곳과 물을 마셨더라면 로프를 고정할 때 그의 뇌는 명확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비극이 시스템의 오작동과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아타나스 스카토프는 완벽한 폭풍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잠 못 잔 밤이 쌓여 만들어진 극한의 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과 이익을 줬다, 기본 안전을 소홀히 한 산업계. 그는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 오류와 조직적 실패가 겹치는 지점에 서게 되어 죽은 것입니다. 소피아의 국기들은 조기 개양됩니다. 불가리아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국민연군과 작별하는 중입니다. 총리는 그를 위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입니다. 아타나스는 그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남깁니다. 채식주의와 극한 고도는 양립 가능하다는 거죠. 정복한 8개의 8,000m 본구리, 이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의 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산으로 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스카토프는 역사에 그가 원했던 바로 그 사람, 꿈꾸는 과학자로 남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가장 대담한 실험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 보인 사람이죠. 한계는 오직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